라틴 아메리카 경제 성장의 그림자는 늘 따라다녔는데요. 그게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거지끼리 비교하면 미국 거지가 브라질 거지보다 훨씬 낫지만 부자 사회에선 브라질 부자가 미국 부자를 우습게 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벨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의 빈민가를 파벨라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 빈민가 파벨라에서는요, 폭력, 절도, 마약, 총격전과 같은 강력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탄생했습니다. 왜 네이마르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을까요? 배은숙의 호락호락한 세계사 제46편입니다. 오늘 주제는 황금 의자에 앉은 가난뱅이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왜 황금 의자에 앉은 가난뱅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제 강연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제와 오늘을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거대한 예수상 38m에 달합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리우는 포르투갈어로 강이라는 뜻입니다. 자네이루는 1월달이라는 뜻이죠. 포르투갈 탐험대가 이 지역을 발견했을 때가 1월달이었기 때문에 이 리우데자네이루는 1월의 강이라는 뜻으로 포르투갈어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브라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축구죠. 예. 브라질은 왜 축구를 잘할까요? 그 이유도 오늘 제 강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라틴 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혼동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그란데 강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를 흐르는 강입니다. 이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남쪽을 라틴 아메리카, 북쪽을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는데요. 왜 라틴 아메리카냐 하면 라틴족, 다시 말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의해서 이 지역이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카톨릭을 많이 믿고 있고요. 또 이 지역에는 혼혈족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속하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고요. 멕시코를 제외시키면은 남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이름과 유래를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멕시코. 이 멕시코라는 이름은 과거에 아스텍인들이 스스로를 메시카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메시카족에서 멕시코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콜롬비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콜롬비아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콰도르. 이 에콰도르는 적도라는 뜻입니다. 적도가 지나는 지역에 이 에콰도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네수엘라. 이 베네수엘라는 작은 베네치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메리고 베스푸치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는 대륙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1499년에 베네수엘라에 왔을 때 그 당시 원주민들이 물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베네치아를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베네치아라고 해서 베네수엘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전 이름이 라플라타였습니다. 이 라플라타는 스페인어로 은이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틴어로 역시 은이란 이름으로 아르헨티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페루. 이 페루는 원주민들이 강을 피루라고 불렀거든요. 그 피루에서 페루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유래를 들어보시니까 오늘 강연이 더욱더 기대되시겠죠? 우선 이 라틴 아메리카는 어떻게 정복당하고 어떤 식민지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인물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피사로가 되겠죠. 이 두 사람의 탐험은 스페인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인물, 포르투갈의 엔히크 왕자입니다. 이 엔히크 왕자를 필두로 해서 포르투갈도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앞장서서 대항해 시대를 진두지휘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영토 분쟁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냐 하면 바로 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지역이 원래는 포르투갈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에는 이 영토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두 나라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수장이었던 교황에게 이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은 대서양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이 되겠죠. 포르투갈 영토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왼쪽에서 발견되는 영토는 스페인 영토가 된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포르투갈한테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다시 스페인과 협의를 지속을 했는데요. 그 협상 장소가 바로 스페인의 토르데시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1494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동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땅은 포르투갈의 영토가 되겠고요. 서쪽에서 발견되는 모든 영토는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서경 46도 37분입니다.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양분이 됩니다. 브라질 영토가 포르투갈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된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를 보고 있는데요. 붉은색 부분 보이시죠? 스페인은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스페인 본국과 라틴 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왕이 직접 통치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스페인 왕은 부왕을 두게 되는데요. 제일 위쪽에 누에바 스페인, 그리고 누에바 그라나다, 그리고 페루, 라플라타 네 지역으로 구분하고 난 다음에 부왕 4명을 두면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스페인이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 지역을 300년 이상 통치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은 왜 이런 통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스페인령 아메리카 인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0년대 인구입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는 90%가 감소되었습니다. 천연두, 홍역과 같은 전염병, 그리고 가혹한 노동으로 인구의 90%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당시 이 스페인형 아메리카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민이 970만 명이고요. 흑인 혼혈 20만 명, 백인 10만 명이 되겠습니다. 백인 10만 명이 나머지 인구를 다 통치한다. 소수의 1%가 나머지 99%를 통치하는 겁니다. 억압과 착취밖에 없다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스페인형 식민지에서 실시된 식민지 통치 제도를 엔코미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위탁, 위임을 뜻하는 말인데요. 스페인 왕이 식민지 정복자들한테 이 원주민들을 위탁한다, 위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엔코미엔다를 확립했던 인물이 니콜라스 데 오반도입니다. 이 니콜라스 데 오반도는 엔코미엔다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주민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원주민을 무명화시키는 거였죠. 이 원주민을 무명화시키는 데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원주민들한테 가혹한 노동력을 요구한 겁니다. 원주민들은 광산과 농장에서 노예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 우유니 사막을 찾습니다. 이 우유니 사막은 소금 사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유니 사막 북동쪽으로 200km를 가시면 포토시가 나옵니다. 이 포토시는 은광이 발견된 이후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왜 지옥이 되었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원주민들이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텐데요. 당시 콜럼버스 이후에 이 스페인 정복자들은 은과 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이 은과 금을 캐오라고 시켰는데요. 당시에 할당량을 딱 정해준 겁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수족을 잘라버린 겁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을 학살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학살의 대가는 스페인인한테 300년 이상 끝없는 부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토시에서 발견되는 은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원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원주민들은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 죽음의 몫은 원주민들한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백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면역이 있었고 원주민들은 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저항이 투팍 아마루 2세의 저항이었습니다. 투팍 아마루 2세는 잉카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메스티소 출신인데요. 이 메스티소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입니다. 투팍 아마루 2세는 잉카 왕족의 후예답게 잉카 황제의 옷을 입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의 저항의 목적은 단 하나, 이거였습니다. 제발 포토시 은광의 일을 줄여달라. 하지만 스페인 백인들은 줄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팍 아마루 2세는 이렇게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자식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거열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죠. 하지만 그의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팍 아마루 2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투팍 아마루 2세의 저항은 비록 실패했지만 오늘날까지도 페루 국민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페루 화폐 속에 투팍 아마루 2세의 모습입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라틴 아메리카는 인종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굉장히 많은 혼혈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 인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브라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남자에게 지구상의 천국이란 흑인 여성을 하인으로 삼고 백인 여성과 결혼해 갈색 피부의 여성을 첩으로 두는 것이다. 흑인, 백인, 갈색. 정말 다양한 피부 색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모습입니다. 이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수는 백인이고 어떤 선수는 흑인이고 어떤 선수는 혼혈임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우승국 어떤 나라입니까? 아르헨티나가 되겠죠.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우승컵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까요?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다르게 백인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브라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색깔이 가장 많이 눈에 띕니까? 핑크색이 가장 많이 눈에 띄죠. 그리고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색깔도 눈에 띄실 겁니다. 백인이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혼혈인도 상당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남쪽에 아르헨티나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르헨티나는 거의 대부분이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아르헨티나에 이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이런 복잡한 주민 구성,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앵글로 색선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 앵글로 색선족이 이주했을 때 종교적인 목적으로 첫 번째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왔었을 때는 가족 단위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 다시 말해서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다지 혼혈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에 왔던 스페인 사람들은 초기에는 군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왔을 때는 혈혈단신 혼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인디오 여성이라든지 훗날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혼혈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백인과 인디오에서 태어난 아이를 메스티소라고 부릅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물라토, 그리고 인디오와 흑인 사이에도 혼혈이 발생을 했는데요. 삼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백인 남성이죠.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인디오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메스티소라고 합니다. 멕시코 인구의 70% 정도가 이 메스티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는 백인입니다. 어머니는 흑인 여성이죠. 백인과 흑인이 만났을 때 그 자녀는 물라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오 아버지와 흑인 여성이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삼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양한 혼혈을 가진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모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얀 피부의 백인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실 텐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한 성모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색 피부의 과달루페의 성모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수도가 멕시코시티인 거 다 아시죠? 이 멕시코시티에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더불어 세계 2대 성당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입니다. 이 대성당 안에 있는 과달루페의 성모의 모습은 갈색 피부에 검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황청에 의해서 이 과달루페의 성모는 아메리카의 수호자로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이 라틴 아메리카가 어떻게 독립을 일구어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8년 스페인을 소나기에 넣은 이후에 본격화되는데요. 여러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들어보셨죠?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8년에 스페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카를로스 4세를 몰아내고 자신의 형이었던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왕위에 올려놓죠. 그때가 180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본국과 단절이 된 상태였겠죠. 이때가 라틴 아메리카가 300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날 기회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 두 영웅 시몬 볼리바르와 산마르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독립을 일궈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크리오요입니다. 이 크리오요는 다른 말로 크리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유럽인과 그의 자손들을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 본국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그들은 차별을 두었습니다. 당시 크리오요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꼭대기에 페닌슐라르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났던 백인들을 페닌슐라르라고 합니다. 최꼭대기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크리오요인데요. 스페인 사람이고 백인인데 스페인 본국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메스티소고요. 인디오 흑인 물라토가 그 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오요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풍부했는데요. 왜 그들은 독립의 선봉에 섰을까요?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관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크리오요는. 당시에 스페인 왕은 크리오요를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관리로 두었을 때는 이들이 배신을 하고 스페인 왕실에 도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관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오요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닌슐라르와 차별을 받았고요. 그 차별에 반대해서 독립의 선봉에 섰습니다. 우선 남미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불리는 시몬 볼리바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던 인물이죠. 시몬 볼리바르는 라틴 아메리카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에서 지금까지 해방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화폐 단위가 볼리바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토시 광산이 있던 곳이 어느 나라였습니까? 볼리비아였죠.
이 볼리비아라는 국명이 바로 볼리바르에서 나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23살 때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 볼리바르는 이렇게 맹세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명예, 조국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 마음과 팔뚝은 스페인 권력이 우리를 속박한 사슬을 깨뜨릴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저항을 했습니다. 에콰도르 이바르 전투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1823년이었습니다. 이 에콰도르를 해방시켰던 인물 역시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누구랑 싸웠습니까? 스페인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지지하고 있는 왕당파와 싸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천재적 전략가로 통했습니다. 그는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유럽 용병을 잘 활용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그 유럽 용병은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온 용병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용병들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볼리바르가 이 용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의 부를 너희들한테 주겠다. 용병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5,000명 정도의 병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유럽 용병이었습니다. 이 유럽 용병을 잘 활용을 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이가 바로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남미 6개국을 해방시켰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남미 6개국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파나마,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였는데요. 시몬 볼리바르는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를 연결해서 그란 콜롬비아로 만들었고요. 이 그란 콜롬비아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최선의 정부가 아니라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정부 체제를 채택해야 한다라고 늘 주장을 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꿈꾼 정치 모델, 어떤 모델이었을까요? 바로 미국형 연방제 국가였습니다. 미국을 싫어했지만 미국을 한편 흠모하기도 했던 이가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라틴 아메리카 북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면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인물 바로 이 인물입니다. 산 마르틴.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를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여러분, 페루 수도가 리마인데요. 이 페루 수도 리마에 가면은 산 마르틴 광장이 있습니다. 산 마르틴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 광장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화폐 중에서 5페소의 주인공이 산 마르틴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최고 훈장이 산 마르틴 훈장입니다. 그만큼 이 산 마르틴은 아르헨티나에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었거든요. 산 마르틴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독립전쟁을 펼칠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의 동료 오이긴스와 함께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를 해방시켰는데요. 여러분, 포에네 전쟁에서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카르타고의 장군 누군지 아십니까? 한니발이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던 장군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과 한니발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산 마르틴입니다. 이 산 마르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몬 볼리바르와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만났는데요. 그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몬 볼리바르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과업은 이미 완수했네. 뒤에 오는 모든 영광은 다 자네 것일세.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볼리바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산타마르타 별장입니다. 볼리바르는 우리가 남미를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마지막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볼리바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역사에서 3대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 돈키호테, 그리고 나다. 한편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브라질은 독립을 했을까요? 당시 브라질로 떠나는 포르투갈 왕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의 왕이 주왕 6세였습니다. 이 주왕 6세는 포르투갈 왕실을 브라질로 옮겼고요.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주왕 6세는 포르투갈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브라질에는 아들 페드루를 남겨두었습니다. 훗날 이 브라질 국민들은 페드루에게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페드루는 브라질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브라질 독립을 선포했는데요. 그때가 18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는 브라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제국의 초대 황제 페드로 1세입니다. 페드로 1세 때 브라질은 마침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켰던 인물이 페드로 1세였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국기 한번 볼까요? 이 브라질 국기를 아우리베르지라고 합니다. 노랑과 초록이라는 뜻인데요. 노랑은 광업과 지하 자원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은 농업과 산림 자원을 의미합니다. 파랑색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이 청구의 별자리 보이시죠? 주와 연방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를 자세히 보시면 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띠에 보면은 글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질서와 진보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는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독립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카유디오라는 군인 정치가가 이 혼란을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면 몇몇 카우디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의 산타 안나입니다. 이 사람은 배신과 배반의 명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그마치 7번 대통령을 역임하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어느 나라에 있는 주들입니까? 미국에 있죠.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고스란히 전쟁으로 미국한테 바쳤던 인물이 산타 안나였다는 거죠. 두 번째, 베네수엘라의 파에스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파에스는 시몬 볼리바르와 함께 독립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라를 쏙 빼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역시 독재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르헨티나의 로사스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로사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아주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소유하면서 수많은 원주민, 수많은 흑인 노예들을 갈취하고 착취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물들은 무자비하게 죽였던 악명 높았던 인물이 카유디오 로사스였습니다. 남미 연방국을 만들려던 이 볼리바르의 꿈은 독립운동가들의 지역 세력화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카우디오의 독재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길을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물러난 그 빈자리에 새로운 침략자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그 시작은 미국의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에 의해서 발표된 먼로주의입니다. 그 먼로주의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미국이 먼로주의를 발표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인이 물러난 이 라틴 아메리카에 프랑스와 영국이 늘 넘보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넘보던 프랑스와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먼로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의 이윤을 독차지하겠다는 미국의 야욕이 먼로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파를 보시고 있는데요. 미국이 긴 두 팔로 탁 끌어당고 있죠. 그렇습니다.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쿠바를 독차지하고요.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를 건설해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위치하고 있는 지도 잠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라틴 아메리카 저 남쪽을 통해서 가야만 됩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미국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미국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한테는 그 예수의 그림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원료와 농산물 공급지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스페인이 이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를 통치할 때부터 스페인 정복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한테 단일 작물 그리고 한정된 작물만 재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커피를 생산하게 만들었고요. 에콰도르에서는 카카오를 생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는 담배를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게끔 만들었죠. 여러분, 커피, 카카오, 담배
전부 다 기호식품, 기호작물이죠. 식량작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카카오와 커피, 담배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항만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겠죠. 항만과 도로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 막대한 비용 전부 다 외국에서 차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피와 카카오, 담배를 수출하면은 그 수출 대금으로 이 빚을 다 갚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식량 작물도 없었기 때문에 식량 작물도 수입했었어야만 됩니다. 비상 공산품도 수입을 했었어야만 되었죠. 그리고 이 수출 이익은 소수의 부유층한테만 다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황금 의자에 앉은 가람뱅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에는 천연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된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베네수엘라 그러면 세계적인 석유 생산 국가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저기 왼쪽에 칠레 한번 볼까요? 이 칠레는 세계적인 구리 생산 국가로 유명한데요.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이 조금 더 많습니다. 15,000달러가 넘죠. 그러면 콜롬비아 볼까요? 이 콜롬비아는 커피 생산국으로 유명합니다. 6,00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우리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굉장한 격차죠. 혹시 여러분 2010년에 칠레 구리 광산에서 광부들이 매몰된 사건 기억나십니까? 칠레에는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 끊이지를 않는데요.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칠레에서 구리를 채굴하는 작업들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땅 깊숙이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당시 700m 아래에서 이 광부들이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 700m 아래. 그 밑에 구리가 매장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후내년이 되면은 800m, 9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칠레입니다. 이렇듯 라틴 아메리카 경제 성장의 그림자는 늘 따라다녔는데요. 그게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거지끼리 비교하면 미국 거지가 브라질 거지보다 훨씬 낫지만 부자 사회에선 브라질 부자가 미국 부자를 우습게 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파벨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의 빈민가를 파벨라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질 빈민가 파벨라에서는요, 폭력, 절도, 마약, 총격전과 같은 강력범죄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강력범죄로 1년 동안에 6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탄생했습니다. 왜 네이마르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을까요? 이 파벨라 지역에서 축구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좁은 골목길에서 총성을 들으며 공을 차고 있는 파벨라의 아이들 모습입니다. 브라질 그러면 축구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삼바춤 기억나십니까? 이 삼바춤은 브라질 흑인 노예들이 꿈이 만들어낸 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바춤을 추는 축제가 삼바축제죠. 과거에 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나의 주인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내 고향 아프리카의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춤을 추고 싶다라는 그 염원에서 이 삼바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탄생했던 또 하나의 춤이 바로 탱고입니다. 이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탱고 그러면 떠올려지는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여인의 향기입니다. 이 여인의 향기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요. 왼쪽에 도나라는 여인이 알파치노와 탱고를 시작할 때 이런 대사를 던지죠. 실수를 할까 두려워요. 이때 알파치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수를 해서 스텝이 엉키면 그것이 탱고예요. 탱고는 굉장히 즉흥적인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꼬이면요, 출구가 있습니다. 그 꼬인 대로 또 하나의 춤사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스텝이 꼬이면 그 꼬인 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이 탄생하는 게 바로 탱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탱고가 스텝이 꼬였을 때 새로운 춤사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실패한 역사도 반드시 출구는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황금 의자를 올해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